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26일 헤즈볼라와의 교전 중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가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전날 미국 등 서방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21일간의 교전 중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가츠 장관은 북쪽에서의 교전 중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승리를 이루고 북쪽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때까지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전력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의 전력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도 25일 레바논 접경지대에 이스라엘 군 부대를 방문해 레바논 침공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레바논 공습이 시작된 지난 23일 이후 사망자는 최소 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 목표물 약 75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중부 베카와 남부 지역 내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 시설과 발사대기 상태에 있는 로켓 발사대, 테러리스트들과 테러 기반 시설 등 목표물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레바논 진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어제 북부 레바논 접경지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에 잇따른 공격은 레바논 진입에 기반을 준비하고 헤즈볼라를 계속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레바논에 들어가 그곳의 적을 파괴하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것이라며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북쪽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습이 시작된 이후 어제 하루 최소 72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레바논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한 척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상자위대 소속 사자남이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실시되는 다자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타이완 해협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관련 보도에서 사자나미 함이 호주와 뉴질랜드 함정들과 함께 이동했다면서 이번 항행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별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자위대의 작전과 관련된 문제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 주권과 영토 안전성,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관련된 것으로 넘어선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일본의 이번 행동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위치한 타이완 해협 공해를 미국 등 외국 함정들이 통과할 때마다 강력히 항의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공격에 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 전략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러시아 안보회의에서 핵 억제력 국가정책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과 관련해 군사 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러시아 동맹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의 출현을 포함한 변수들을 고려해 상황 전개를 예측하고 현실에 맞게 전략계획 문서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비핵 국가이지만 핵 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이들의 러시아에 대한 침략은 공동 공격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은 러시아를 향한 전략 전술 항공기의 대규모 이륙 또는 순항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무기 발사 징후는 러시아가 이에 핵으로 대응하기 충분한 이유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동맹국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도 핵 사용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해온 미국 등 서방국들의 핵 사용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30여 개 나라가 전후복구를 포함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 합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구 공동선언에 일본, 미국과 알바니아, 미국, 일본, 스페인, 스웨덴 등 30여 개 나라가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포탄 지원의 대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위협이 미한일 3국에 공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인권 문제, 특히 납북자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가운데 피해 가족들은 북한에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에서 17도, 최고기온은 17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포탄 지원의 대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위협이 미한일 3국에 공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4일 지금 우리를 매우 우려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Now, one thing that has us very concerned right now is this growing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커비 보좌관은 이날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미국의 우선순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특히 포탄 공급을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역량 제공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역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우려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살상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 is of concern to us. First and foremost because those North Korean artillery shells are killing Ukrainians and destroying Ukrainian infrastructure.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오랜 협력이나 상호 신뢰의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고립된 두 정권은 분명히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영내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지난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역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certainly was a topic of discussion at the Indo-Pacific Quad this weekend in Wilmington.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언급했고 이는 참여국 정상 모두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안팎에서 우리의 역량을 개선하고 강화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감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면서 그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역량 진전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Clearly, Mr. Kim has other ideas and he continues to advance his capabilities, which is why we continue, back to your point about exercises, we continue to make sure that short. 김 위원장은 분명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동맹국 또한 스스로와 우리 모두를 방어할 수 있는 더 향상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3자 회담을 소집한 데에는 북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통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와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됐으며 이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외무부에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인권 문제, 특히 납북자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가운데 피해 가족들은 북한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9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25일 납북 피해자의 조속한 생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룩셈부르크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과 일본인 가족, 이산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프나 랜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김정욱 선교사 등 납북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It has been almost 11 years since Kim Jong-un was detained in North Korea. More precisely, it has been 4,005 days. 랜드 차관보는 특별히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 북한에 억류된 지 거의 11년, 더 정확하게는 4,005일이 지났다며 부당하게 억류된 동안 수많은 명절과 생일, 가족 행사를 놓쳤고 형인 김정삼 씨는 소통할 채널도 안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이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치 및 강제 실종과 이산 가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북한의 억압적인 정책으로 가족들이 계속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강제송환 탈북자, 그리고 상봉을 갈망하는 한반도 양쪽의 이산 가족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member the abductees, detainees,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North Korean defectors repatriated forcibly. 이어 피해자의 운명과 행방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가족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해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이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나눠준 참석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북한의 정책이 전 세계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조명해준 노력에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에서 북한에 강제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국군 포로의 자녀이자 탈북민인 손명화 씨, 일본인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의 남동생인 마스모토 테루야키 씨, 북한의 아버지와 오빠를 둔 이산 가족인 이차희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남겨지거나 납치된 과정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오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오직 동생과 북에 억류된 다른 선교사님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목사는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인 중국 단동에서 초췌한 몰골의 북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찰이 교회를 급습하여 그가 보살피던 북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북성해 버리자 김정욱 선교사는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북한 국가 보위성의 게임에 넘어가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각국 정부가 북한의 동생과 다른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o end this atrocity, I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ld Kim Jong-un and others accountable for. 그러면서 이 잔악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김정은과 관련인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모토 씨는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반세기 동안 폭로하고 있지만 세계는 계속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납북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고위급 행사가 열린 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이 행사에는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을 뉴욕으로 파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 기간 북한이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약 15년 만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김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인 5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서멘사 몬티스 인권 담당관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인권 이사회에서 우리는 김국기 씨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을 억류 중입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인 6명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제79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금세기 유일한 핵실험국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핵실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조약 당사국들이 24일 제79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조약 발효 촉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핀란드로 구성된 CTBT의 친구들을 포함한 약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6년 이후 북한이 감행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 사실을 상기하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핵실험도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최우선으로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페니웡 호주 외교장관은 금세기 들어 핵무기를 실험한 나라는 북한뿐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those who have conducted nuclear weapons tests in this century, just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demns your actions and Australia reiterates 웡 장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CTBT 발효를 더욱 시급하게 만들 뿐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에 지금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미타케 나카무라 일본 내무성 군축비확산 및 과학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개발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another nuclear test. However, 키미타케 국장은 국제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핵군축을 진전시킬 방안을 놓고 국제사회가 더욱 분열되고 있다며 전 세계는 핵무기 보유량 감소 추세를 번복할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강화했고 또 다른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국의 CTBT 서명 및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토비아스 린트너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은 1996년 CTBT가 체결되면서 사실상 국제사회 내 핵실험 금지 규범이 확립됐지만 불명예스러운 한 예가 있다고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Global de facto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has been established with one inglorious exception.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린트너 정무차관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나라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영내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상기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이번 세기 들어 한 국가만이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오늘 저녁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폭발을 감지하고 그것이 핵폭발로 보인다고 상상해보라며 그 폭발이 발생한 국가가 핵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다면 위험과 긴장이 빠르게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For 1996, more than 2,000 nuclear weapon tests, many far bigger than the bombs that devastated Hiroshima and Nagasaki. This century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오직 CTBTO의 현장 검사만이 명확하고 증거 기반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CTBT가 발효돼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CTBT에는 지금까지 187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 178개국이 관련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자국의 핵개발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CTBT 관련국이 채택한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서방의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을 탐지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찰 위성이 정상 가동 중인 만큼 사진 촬영과 송수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여전히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위성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25일 북한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가 9월 23일 오전 10시 3분 부산 상공을 지나갔다면서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면 미국 잠수함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실치 않지만 특별히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시각을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각 위성이 부산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particular reason to doubt this. I mean, the fact that they announced this at this specific time and it is the right time. 북한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마 북한이 카메라의 성능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북한 대외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지난해 11월 쏘아 올린 북한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국가 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 주목 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 물체를 포착하였으며 그 정찰 자료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만리경 1호로 정찰 탐지했다면서 분초까지 제시하며 그 역량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만리경 1호가 사실상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며 하는 것 없이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5월 정찰 위성 발사를 처음 시도했을 때 위성체에 탑재한 광학 장비는 3m급 해상도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정찰 위성이 통상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통상 군사정찰 위성은 가로 세로 1m 이하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춘 위성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12월 한국이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은 가로 세로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25일 북한이 위성을 통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궤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위성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부산을 탐지했다고 밝힌 날짜와 시각에
위성이 실제로 한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위성사진 이미지가 선박 등 서방의 주요 자산 등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좋은지는 실제 이미지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서방의 자신들의 위성 탐지 역량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만리경 1호가 정기적으로 궤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만리경 1호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리경 1호는 이달 초에 또 한 차례 궤도를 다시 올렸고 이는 위성 발사 후 세 번째 재상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성의 궤도 고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명백한 재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데이터는 미국 우주군의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쯤 또 한 차례 궤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만리경 1호는 이달 초에도 며칠에 걸쳐 조금씩 궤도 고도를 상승했다며 아마 로켓 엔진이 매우 작아서 한 번 점화할 때마다 조금씩만 밀어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밀어 올렸다가 잘못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다시 조금씩 밀어 올렸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It may be that they also want to check each time how much it is reboosted, so they wait, you do a little bit. 맥도웰 박사는 북한 관제소에서 만리경 1호가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위성에 무선 신호를 보내 위성을 가속시키는 로켓 엔진을 작동시켜 위성의 속도를 높여 고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도 만리경 1호는 올 2월 처음 궤도를 올렸고 6월에 또 한 번, 그리고 9월 초에 세 번째로 궤도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궤도 상승 기동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따랐는데 5일간 매일 한 단계씩 총 5단계에 걸쳐 궤도 고도를 높여 발사 직후의 궤도 고도로 되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만리경 1호의 고도가 9월 6일 499km에서 10일 511km로 12km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위성의 궤도 고도는 외부 대기의 저항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기 마련인데 주기적으로 위성을 다시 궤도로 되돌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성의 점진적 궤도 상승은 위성이 평양 상공을 통과하는 현지 시각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약 100일마다 궤도 상승이 시작됐다고 부연했습니다. 9월 6일에서 10일 사이 궤도 고도 상승이 이루어진 만큼 다음번 상승은 오는 12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맥도웰 박사의 전망과 일치합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이런 궤도 상승은 북한이 위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궤도 상승 기동의 시간과 위치로 볼 때 평양에서 제어 명령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궤도 고도를 원래대로 끌어올려 위성을 의미 있는 고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북한 정찰 위성 역량 개발에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외부의 도움과 상관없이 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리경 1호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 위성이 하나뿐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구름이 끼지 않은 날에만 하루에 한두 차례 특정 지역의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감시 활동은 매일 매우 짧은 시간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북한의 적들이 짧은 위성 통과 시간을 피하거나 활동을 잠시 중단해 탐지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위성과의 접촉이 위성이 북한 상공에 있을 때만 가능해 지상기지로의 이미지 전송은 매일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는 곧 하루에 전송할 수 있는 이미지의 양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목표물만 선별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 수신한 이미지는 이미 여러 시간 전에 촬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장의 이미지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비록 성능이 떨어지는 정찰 위성이라도 여러 개를 갖추게 되면 정찰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북한이 발사한 2차 군사정찰 위성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찰 위성 없이도 북한의 민감한 군사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민간 위성 사진에 북한의 잠수함 기동 장면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 및 운용의 거점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약 76m 길이의 잠수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구글어스 위성사진에 찍힌 것인데 잠수함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북한 잠수함 대부분이 디젤 연료 추진 방식임을 고려할 때 기동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면 위에서 기동을 위해 엔진을 가동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연기를 배출하는데 잠수함 뒤로 옅은 파도와 물결이 인 흔적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북한 잠수함의 기동 장면은 연도별로 수차례 확인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인 신포 조선소내 동향도 구글어스나 프네릴랩스의 민간 위성을 통해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포 조선소에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의 길이와 상태, 잠수함 진수 또는 수리를 위한 드라이도크의 변화, 인근 마양도에서 출격 대기 중인 잠수함 및 군함과 보수 중인 잠수함의 모습들을 일일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인 버몬트함의 한국 부산 입항을 항공우주정찰소가 포착했다면서 핵잠수함이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에 입항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의 입항 시간을 분초 단위까지 포착했다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11월에 쏜 군사위성 만리경 1호의 정찰 역량을 과시하고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찰위성을 동원해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잠수함의 기동 장면과 주요 시설의 동향은 굳이 정찰위성을 따로 띄우지 않아도 이처럼 상업위성을 통해 상세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민간 위성보다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군사 정찰 자산을 보유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글어스와 같은 상업용 위성의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약 30cm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제 규제에 따라 선진국의 군사 정찰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30cm의 해상도는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0cm는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그 정도의 크기의 개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해상도라고 말했습니다. Well, at 30 centimeters, that means that in the imagery taken from space, you can determine individual objects. 그러면서 미국 등 위성 선진국 정부는 더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겠지만 민간 위성 사진만으로도 북한의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 수집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독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한국도 30cm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으며 미국의 전문가들은 군사적 효용성을 갖춘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위성사진을 찍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위성의 크기가 위성사진의 해상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소형 위성인 만리경 1호는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ased on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 satellite, given the capabilities of the launch vehicle, it's probable that the resolution. 특히 최소한 1m 미만의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춰야 군사정찰 위성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분석하면 북한의 해상도는 3m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와 백악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고 밝혔고 이번에도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대로라면 북한의 정찰 위성은 미국의 민간 위성과 비교해도 10배 가까운 해상도 차이를 보이는 만큼 미국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확인했다는 것 이상의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핵 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는 북한을 향해 도발적 행동을 삼가고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대응에 있어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 능력을 한겹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북한에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특히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 능력을 한계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한편 불안 초조해 하는 추종 무리를 결박하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작은 군사 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핵전략 자산을 총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에 여러 겹의 방벽을 세웠다는 VOA 보도에 대해 한국군 당국은 지뢰 매설 작업 후 복토를 했고 방벽 형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25일 VOA의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한국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매설이 이루어진 시점을 올해 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24일 플래닛 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경의선도로 북한 쪽 구간에 3-4개의 방벽 추정 물체가 세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벽 형태로 된 이 물체는 약 15m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도로의 양옆을 완전히 막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벽 추정 물체가 세워진 곳은 남북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 약 320에서 350m 지점으로 이곳에서 도로를 따라 한국적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은 도라산역이고 반대로 북한 쪽으로 약 3.5km 이동하면 개성공단 출입구가 나옵니다. 이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이 이루어진 지 13일 만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24일 제이비어 T.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총 6,028명의 군 고위관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구두 표결로 일괄 승인했는데 여기에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인준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인 한미연합사령관에 브런슨 육군중장을 지명한 지 13일 만에 위원회 승인이 이뤄진 겁니다. 이날 군사위를 통과한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겨져 본회의 심의 및 표결만 거치면 인준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는 직책입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지난 17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I'm aware of the threat South Korea faces and fully understand my role, if confirmed, is in ensuring a constant state of readiness. 브런슨 지명자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군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세계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 회구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과 한국군 간의 통합작전 지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웹스터 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 석사 학위를,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전략 연구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지휘 보직을 역임했고 이라크 자유작전과 지속적 자유작전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한 브런슨 장군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제5공군 소속 제374 공수비행단은 최근 한국에서 미한 정례 연합공수훈련 허큘리스 가디언즈 24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74 공수비행단은 24일 보도자료에서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온 미국 공군 제36 공수비행대대 요원들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에서 김해 공군기지 소속 한국공군 제251 전술공수비행대대와 함께 한 전술공수작전 및 지상행사들을 통해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수비행단 예하 작전지원대대, 항공기 정비대대, 제36 공수비행대 등이 참여했으며 양국군은 임무계획, 주제별 의견 교환, 시나리오 기반 비행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C-13-0J 슈퍼 허큘리스 항공기가 각각 2대씩 참여한 가운데 M119 105mm 견인식 곡사포 1문, 물자 적재용 컨테이너 20기투와 함께 5차례에 걸친 한국군 병력 강화 훈련도 이뤄졌다고 374 공수비행단은 설명했습니다. 허큘리스 가디언즈 훈련은 C-130 계열 수송기를 운영하고 있는 미한 양국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중연합훈련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역대급 수준으로 오르고 식량 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북한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 내 원달러 시장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평양 내 원달러 시장 환율은 1달러에 북한 돈 16,100원을, 신의주는 16,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론 평양은 16,500원, 신의주는 16,700원까지 올랐습니다. 평양의 시장 환율은 보름 넘게 1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1월과 비교하면 환율이 94%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중국과의 국경도시인 해산에선 한때 달러당 18,000원 거래설까지 돌았다며 현재 북한의 환율은 역대급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 위안 환율도 15일 기준 평양에서 1,900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 초보다 52% 오른 수치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 원달러 환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발 이전엔 8,000원대를 유지하다가 국경 봉쇄로 무역이 통제되고 외화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1년 말에는 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건 국경 봉쇄가 풀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지난 5월 말 9,000원대 초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50%가량 급등해 14,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경 봉쇄 기간 동안 북한 경제는 세계 경제와 연동되지 않다가 국경이 풀리고 무역이 재개되면서 신종 코로나 기간 중 취약해진 북한 경제의 실상이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북한 경제가 악화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게 국경을 개방하고 나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연동이 되니까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와 비교 평가가 되는 거죠.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북한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중에 내구력이, 기초체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북한이 광물이나 수산물 등 핵심 품목의 수출길이 막혀 무역 적자가 누적돼 외화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무역 봉쇄가 풀리면서 달러 수요가 커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세가 이렇게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환율이 급등한 상태에서 북한 당국이 원료와 자재, 기계 장비 등 대규모 수입을 수반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러 수요가 한층 커진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 당국이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달러 등 외환을 지방발전 정책 등이 제시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쓰기 위해 풀지 않고 환율 상승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건설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건설의 핵심이 지방 발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현대화된 공장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방 발전 계획과 같은 특정 건설 사업을 위해서 달러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북중 관계 악화도 고환율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충희 소장은 중국 측 교역업체들이나 기관들이 자국 당국의 지시를 받고 북한과의 신용거래를 축소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 측 무역기관들이 외화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는 중국이 신뢰가 있는 기관이나 회사인 경우에는 그래도 뭐 설탕 같은 거 100톤, 1000톤 뭐 이렇게 먼저 주고 팔아서 돈 받아가지고 이래 10%나 10% 정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현장에다 쏴주고 근데 지금 진짜 신뢰가 있고 괜찮게 해주는 기관이라야 이제 10%는 돈 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김 기자, 환율 말고 쌀과 같은 식량 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평양 내 시장의 쌀 가격은 1kg에 6,300원을, 신의주와 희해산은 각각 6,400원, 6,58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년 9월 중순께 쌀값과 비교하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수수도 킬로그램당 3,200원에서 3,300원 수준으로 이달 초보다 6%에서 7% 상승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도 역대급 수준이라면 고환율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은 그대로지만 식량가 고공행진이 가격이 오른 만큼 공급이 더 나빠져서라기보다는 북한 내 가격 기준이 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율 급등에 따른 일부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북한 주요 식량의 가격을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환율로 수입해 들어온 식량 또한 가격 상승 요인이고 또 유례 없이 높은 환율로 식량 수입이 감소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민간의 달러 사용을 통제하고 시장의 달러를 중앙이 흡수하는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을 저지하는 정책을 펴면서 주민들의 달러 보유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가 급등은 민생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압록강 유역 대규모 수해도 유통망을 일부 마비시키면서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측의 수해물자 지원 의사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을 추진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정부로부터 허용받은 대북 접촉 기간이 오는 주말 대부분 종료되는데 북한은 이들 단체의 접촉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현황을 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로 끝납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말 발생한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민간단체 10곳의 신고를 수리하면서 1개월의 접촉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접촉기간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반응을 받은 단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또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한국 정부의 수해물자 지원 제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캐나다는 최근 평양으로 복귀한 스웨덴 외교관들이 자국의 이익보호 역할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2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스웨덴은 계속해서
북한에서 캐나다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스웨덴 측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글로벌부는 영사 지원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 외교가의 북한 접근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웨덴 외무부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날부터 스웨덴 외교관들이 평양에 상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은 캐나다 외에도 미국과 호주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도 16일 브리핑에서 스웨덴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를 지지한다며 스웨덴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호주 외무부도 19일 VOA에 평양에서 스웨덴의 외교활동 재개를 환영한다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호주의 이익 보호국으로서 호주 국민에게 제한된 긴급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19도, 최고기온은 14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습니다.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16도에서 최고 27도, 안주 최저 16도, 최고 26도, 남포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6도.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습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7도. 수풍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12도, 최고 25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11도, 최고 24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최저 17도, 최고 27도. 용연 최저 15도, 최고 27도. 개성, 사리원, 신계 모두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개성 최저 16도, 최고 25도. 사리원 최저 16도, 최고 27도. 신계 최저 16도, 최고 26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함흥 최저 16도, 최고 24도. 장진 최저 9도, 최고 18도. 해산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2도. 원산 최저 17도, 최고 22도. 평강 최저 14도, 최고 24도. 함경북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아집니다. 청진 최저 11도, 최고 22도. 삼봉 최저 11도, 최고 22도. 삼지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7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엔 1에서 2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 역시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추가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 인출 권한을 통한 55억 달러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자신의 임기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배정된 나머지 안보 지원 자금을 모두 할당하도록 지시했으며 올해 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추가 방공체계, 드론체계, 공대지 미사일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24억 달러의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는 국방부 비축분 장비의 제공을 승인하는 대통령 인출 권한을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미국 정부가 지원 물품을 산업체 또는 파트너들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공대지 합동 원거리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미사일 수백 발과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F-16 조종사 훈련 확대 등의 지원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한 지원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공격에 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운용 전략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러시아 안보회의에서 핵 억제력 국가정책 기본원칙에 대한 수정과 관련해 군사,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동맹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의 출현을 포함한 변수들을 고려해 상황 전개를 예측하고 현실에 맞게 전략계획 문서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비핵 국가이지만 핵 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이들의 러시아에 대한 침략은 공동 공격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은 러시아를 향한 전략, 전술 항공기의 대규모 이륙 또는 순항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징후가 러시아에 이에 핵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한 이유로서 해석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동맹국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도 핵 사용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해온 미국 등 서방국들을 향해 핵 사용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26일 헤즈볼라와의 교전 중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전날 미국 등 서방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21일간의 교전 중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북쪽에서의 교전 중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승리를 이루고 북쪽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때까지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전력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의 전력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25일 레바논 접경지대에 이스라엘 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레바논 침공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레바논 공습이 시작된 지난 23일 이후 사망자는 최소 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걸프협력회의 외무장관들이 어제 양측의 전략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최근의 중동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이 진행 중인 뉴욕에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지난 4월 열렸던 장관급 회의 등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의와 조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1967년 3차 중동 전쟁 이후 획정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경에 근거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보가 전제된 가운데 독립적이고 실행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과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증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장관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영내 친이란 세력들을 지원해온 이란이 영내 안보와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발전된 형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확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이란의 영내 무장 세력 지원 문제 해결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